네, 정치인 김부겸은 보수 진보 양쪽에서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작년 4.15 총선 때 보수 텃밭인 대구 수성갑에서 5선 도전에 실패했죠.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고 대권 잠룡으로 불리지만 아직 솟구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인 김부겸이 오랜만에 한국 경제의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지 정치인 김부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15 총선 정말 아깝게 고배를 마신 지 1년이 됐는데 1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렇게 한국 경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주로 이제 질문과 관심이 매일 싸움만 하는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도대체 우리 시대에 잘 살 수 있게 되겠느냐, 특히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모두 다 직접 내 가족이 근무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산업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도 똑같은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하고 모시고 쭉 한 1년 이상 쭉 같이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관료를 지내신 분, 실물 경제 경험 있는 분들, 또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맡아뜨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토론한 결과를 그걸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인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그 이념 지형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제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도 하고 진보 정치인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뭐 노동시장 유연화 또는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은 문제 있다. 약간 이 정부와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내용들이 있어서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문재인 정부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우선 뭐 정부 정책의 바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대재앙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금 현재 어떤 문명적인 전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자, 이런 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도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고도 성장이 끝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은 다 안고 있었지만 누구도 시원한 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토론을 해보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경험,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결과를 내놓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그런 취지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정부에서도 일을 해보고 하니까 좋은 취지나 의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전문가들 토론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발견하신 거죠. 취지나 아무래도 의도는 좋았지만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욕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많은 지적도 받았고 또 충고도 받았습니다. 뭐 아주 많은 주제를 다뤄서 뭐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눈길을 끄는 게 기본소득을 주창을 하셨던데 주창이라기보다도 기본소득 논의가 이제 우리 사회에 작년에 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이게 불거졌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논의를 제기하거나 토론이 시작된 지는 제법 되었지만 사실 국민들이 직접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라고 알게 된 건 바로 이제 그 계기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분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계시죠. 또 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다. 재정으로 할 여력이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피해갈 수도 없는 문제지만 또 이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만 결국은 우리가 혜택을 같이 보기 위해서는 그런 부담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기회, 토론할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장관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 규모, 금년에 이제 예산이 한 500조가 좀 넘는데요. 요 규모로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세출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니까 복지 비용이 한 200조 가까이 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닥쳐 보니까 곳곳에서 이 복지망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떤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도 청년 세대들이 갖는 이 답답하고 정말 희망을 찾는 그분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뚜렷한 답을 못 냈지 않느냐? 예. 이런 것들을 해보려면 결국 기본소득이 왜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가능한가를 지금부터 토론하자는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자꾸 피해가지 말자. 피해가지 말자. 자꾸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적지 않은 후보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또 뭐 세계 최고의 부호라고 하는 뭐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이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제대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기본소득 논의는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혹시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으로는 뭐 얼마 정도 주면 좋겠다? 재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간략하게. 아직은 결국은 국민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국민들 모두를 서로를 돕는 사회 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좀 더 설득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예 우리가 돈이 없지 않느냐 재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 지금처럼 계속 1차, 2차 이런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겠냐?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보다는 일자리를 줄인다는 게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노동시장 이제 유연에 대해서 좀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네. 보통 노동시장 유연화하면 이제 쉬운 해고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오해 때문에 사실은 네. 어떤 게 더 필요하다? 뭐가 오히려 더 그거보다는 필요하다? 이제 어떤 근로 시간이라든가 노동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노동 조건의 유연화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조건의 유연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치 노동 시장 유연화 그러면 해고의 자유. 네. 그럼 그분들 우리나라 이제 예. 일을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보통 지금 우리 가구의 50% 넘게가 외벌입니다. 네. 한 분이 버는 겁니다. 예? 남녀 한 분이 벌기 때문에 이분들이 해고가 된다는 것은 곧 가게가 파산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셔서 구체적으로 해고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 때 이런 경우에 한한다라고 아주 몇 가지 조건을 못 박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해고할 때는 기업이 그만큼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나갈 여러 가지 의무를 지었죠. 네. 그래서 전직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이분들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자기들이 받던 급여의 몇 %를 줌으로써 그걸 보호한다든가 이런 안전망이 있으니까 노동시장 유연화가 합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말씀하시는 노동 조건의 유연화가 하려면 우리는 이제 이 기득권의 세력이라고 하는 노총 네. 이 조금 유연해져서 그런 걸 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세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양대 노총이라고 하죠. 한국 노총과 민 노총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당신들 조직 내에 포괄된 그런 어떤 노동자들만 보호할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배달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사실은 수백만이 되지만 이분들 제대로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처지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는 범노동의 고민을 양대 노총 지도자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결국은 정부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사회적 대타협에 양대 노총의 지도자들이 함께 나와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거의 노사 혹은 어떤 큰 대기업이 큰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거기서 조직된 노동자들하고 대화함으로써 끌고 가던 그런 노동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봤다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는 이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완화할 생각은 없는데 대신 공공주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LH 투기 사태가 터져서 상당히 지금 꼬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결국은 이제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건 뭐 우리 뼈아픈 어떤 여러 가지 결론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 들어오고도 물론 이미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서 착착 하던 겁니다만은 2015년, 16년에 비해서 공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뭐 격렬한 어떤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러려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내 집을 갖기를 원하는데 목돈이 없거나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이분들이 내 생애 최초로 집을 갖게 한다든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그런 주택을 주는 것과 공공은 그건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민간 영역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분들이 조금 뭔가 분발해서 시장에 열심히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 아파트 대규모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한 게 우리 국민소득 한 2,000불 시대 때입니다. 80년대 초반. 그리고 제1기 신도시가 벌써 공급한 지가 벌써 거의 3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여러 가지 어떤 주거를 만들던 조건들, 뭐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계에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공급 주택을 통해서 적어도 공공이 한 반 정도, 그리고 민간이 한 반 정도 이렇게 공급의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정말 이 젊은이들이 평생 내 집 못 마련할 거야라는 불안감에서 막 뛰어드는 영끌한다는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민간의 어떤 재건축 완화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장에 참여시키자는 거죠. 뭐 지금 최대 이슈가 LH 사태인데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가 좀 계속돼야 된다면 자, 이 사태 어떻게 이 결말을 지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선 지금? 여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국민 마음에 이렇게 남겨진 이 엄청난 상처, 특히 공정성을 가장 큰 자신들의 가치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현재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지금 발족시켰지 않습니까? 한 800명 가까운 수사 인력들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 지금 이번에 뭐 20명 나온다 이러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화만 돋구는 거고요. 아마 가명, 차명 등등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이 공공에 돌아가야 될 이익을 몇몇 사람들이 그 기회를 먼저 포착해서 그 이익을 독점한다? 이제 이건 막아내야죠. 그리고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정말 일벌백계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진짜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란이 많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지 중에서 꼴찌였는데 이걸 그렇게 밀어붙이는 여당, 정부, 청와대. 저는 아마 그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원들조차도.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분명히 투명하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규정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겁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몰려들므로써 발생하는 국토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수도권이 아니라도 새로운 젊은이들이 또 미래 세대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거점을 마련하다는 부울경의 문제 제기 자체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떤 가덕도 공항이나 그 어떤 신항만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물류, 금융, 교육,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엮어지는 하나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니까 그 부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합쳐서 국가가 지어지는 공항을 만들자라고 했던 그 애초의 취지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깨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앞으로도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정치인 김부겸의 꿈을 좀 짧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30초. 네, 그동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게 많았다. 또 앞으로 어떤 일로서 제 정치를 정말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오를 하겠습니다. 밥값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일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